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서수일기라는 책입니다. 서수일기라는 책은 좀 특이한 책인데요. 조선 왕조 시절에 암행어사가 쓴 일기입니다. 홍문관 부교리로 있던 박내겸이라는 사람이 43살의 나이인 1822년 3월 16일부터 같은 해 7월 28일까지 126일 동안 평안남도의 암행어사로 내려갔을 당시 작성된 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822년의 모습을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일기입니다. 우선 그 저자인 박내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내겸은 1780년에 태어나서 1842년에 사망했고요. 본관은 밀양 박이고요. 경상도 구미 봉곡에서 박선호의 셋째 아들로 출생했다고 합니다. 1810년부터 1811년까지 가 주서로 봉직했고 그 후에는 주서, 정원, 지평, 장령 등을 역임했다고 하네요. 1819년에 부안 현감에 임명되었고 1822년 이 책을 썼던 그 당시죠. 그때 암행어사로 평안도에 파견이 됐었고요. 1827년에는 함경도 북평사에 죄수되었다고 합니다. 또 1829년 영의정 이상황이 심양의 정사로 갈 때 서장관으로도 임명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박내겸은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43살이던 1822년에 평안남도 암행어사의 경험을 담은 이 책 서수일기를 썼고요. 48살에는 함경도 북평사 때의 공부를 기록한 북막일기라는 책을 남겼고요. 50살 때에는 서장관으로 심양을 다녀온 견문을 담은 심사일기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서로 이 세 권이 남겨져 있죠. 1833년에는 예조 참판으로 있을 때인데요. 동부지사로 임명되어 두 번째로 연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837년부터 1840년까지 여러 관직을 제수받았다고 하는데 신병을 이유로 사직했다고 합니다. 이 책, 오늘 읽어드릴 이 책 서수일기는 일책 35장의 필사본으로 되어 있고요. 원본은 규장각에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은 박동욱님이시고요. 박동욱님은 조남권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이 책을 한글로 번역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수일기 박래겸 1822년 3월 16일 명령을 받들다. 이날 사알이 승정원에서 구두로 임금의 명을 전했는데 임준상, 박재문과 내게 와서 기다리라는 명이 있었다. 희정당에 들어가 임금을 뵈었더니 직접 봉서 한 통을 주시면서 지방으로 내려가 잘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교하셨다. 나는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려 공경스럽게 소매 속에다 봉서를 넣고 물러나 신문 밖으로 나왔다. 조용한 곳에서 뜯어보니 바로 평안남도로 암행어사를 나가라는 명령이었다. 또 사목책 한 권, 마패 하나, 유척 2개가 있었다. 생각컨대 이처럼 못난 사람이 어떻게 이 무거운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근심 걱정으로 황송하고 민망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또 명을 받들어 달려서 들어간 때가 마침 시패를 받들고 조방으로 나아가는 즈음이라 미처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급히 떠나야 했다. 비록 나의 사사로운 정을 말할 수는 없으나 친한 이들과 오래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내팽개쳐 두려니 기분이 울적해서 저절로 할 말이 없었다. 이에 잠을 자고서 길 떠날 채비를 차렸다. 3월 21일 길을 떠날 때 데리고 가는 사람은 아우 성부와 생원 김후군, 최태운, 초관인 조익념, 경기 가명 아전 노유종, 산해종 봉남, 청파역의 역참 마졸 강희진, 이성필, 권복이, 연서역의 역참 마졸 이원희, 권과 오금 이완실이었다. 해진 옷에 부서진 갓차림으로 관단마에 걸터 앉아 갔다. 새벽달은 그림과 같고 구불구불 서쪽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영락없이 가난한 선비의 행색이라 내가 날 보아도 도리어 우스꽝스러웠다. 점심을 먹었던 고양의 수령은 정연씨였고 저녁에 잠을 잤던 파주의 수령은 이인달이었다. 길에서 얼굴을 아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어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지나갔다. 이날 80리를 갔다. 3월 22일 아침 일찍 출발하여 지나가다가 화석정에 올랐다. 옛날 1798년인 무오년 무렵에 한 차례 정자에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덧 25년 전의 일이 되었다. 정자 건물은 무너지고 꽃과 돌이 어지럽게 흩어져 옛날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유독 긴 강과 늙은 전나무는 지난날처럼 오래 남아있어 나그나의 감회를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주었다. 점심을 먹었던 장단의 수령은 백홍진이다.
저녁에 개성을 지났는데 유수 오한원과 경력 김나경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처음으로 가보는 길이다. 성곽과 백성들이 상당히 번성했으나 그 모습은 쓸쓸하여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이는 참으로 옛 사람들이 말했던 지역에 따라 사람의 감정이 변한다 라고 한 것과 같다. 옛 도읍의 경치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라 남들이 알아볼까 두려워서 감히 오래 머물지 못하고 남문 밖의 고든 길을 따라 미륵당에 이르러서 잤다. 이날은 90리를 갔다. 3월 23일 아침 일찍 출발해 점심을 먹은 금천의 수령은 이 덕수였다. 고을에 터를 옮긴 지 겨우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아 백성의 재물이 그다지 풍성하지는 못했다. 큰 냇물이 앞으로 빗겨 있고 늙은 버드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었다. 푸른 절벽은 물속에 깎아지른 듯이 서 있었으니 이름이 영수병이었는데 한 번쯤 구경할 만했다. 평산을 지나 마을에서 수십 보 못 미친 거리에 있는 일련정은 이 고을의 수령인 이겸회가 작년에 지은 것이다. 비록 바닥이 얕아 드러나 있는 것이 흠이기는 했으나 못물은 속이 보이도록 맑았고 꽃과 버드나무가 줄지어 있는 것이 매우 말끔하여 사랑스러웠다. 현판에 있는 시문도 모두 이겸회 수령이 지은 것인데 그는 무관으로서 이와 같은 풍취를 갖추었으니 아주 칭찬할 만하다. 저녁에는 남천에서 묵었다. 이날 120리를 다녔다. 3월 24일 수행하는 사람들과 길을 달리해서 떠났다. 개현은 큰 길을 따라서 중화, 평양, 상원, 순안 등지로 곧바로 향하게 했고 경박과 치삼은 삼화 등 대동강가의 5곳을 향하게 했으며 나와 성부와 노리는 곡산의 길을 따라 곧바로 양덕으로 향했다. 일찍 출발하여 가리탄에서 조금 쉬면서 술을 사 마셨다. 가게 주인인 노인이 우리를 맞이해 마주 앉아서는 마을의 흉년든 일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어서 또 전임 수령의 잘잘못과 간사한 나전들의 폐단에 대한 실상도 대략 늘어놓으며 전하는 말에 초봄에는 암행어사의 행차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꺼렸었는데 지금까지 오래도록 소문이 없어 매우 괴이하게 여기고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했다. 내가 암행어사가 비록 오지 않더라도 이미 소문이 났으면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 마땅히 함께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법을 어기는 데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니 다행스러운 일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인이 저처럼 어리석은 백성이야 비록 암행어사의 행차 소식은 잘 모르겠지만
관가와 아전들은 서울과 연락을 주고받아 틀림없이 암행어사가 올지 오지 않을지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을 터니 예정과 다름없이 법을 어겼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일어났다. 금천을 지난 지역에서는 백성들이 굶는 일이 너무나 심해서 나그네가 돌아다니며 구걸을 많이 했고 백성들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다. 그런데 이른바 기민을 구제하는 정사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엄격히 추려내는 탓에 집과 토지가 있는 백성들은 굶주림을 구제할 계책이 없어도 호소할 곳이 없었으니 매우 슬픈 일이었다. 신연포에서 점심을 먹고 신계현을 지났는데 이 고을의 수령은 이회연이었다. 시내와 산이 깨끗하며 그윽하고 풍경이 뛰어나건만 거만한 관리들이 씨를 읊조릴 만한 곳이었다. 때마침 진휼곡식을 나누고 죽을 먹이는 날이라 굶주린 백성들 틈에 섞여 관청 마당으로 들어와서 죽사발을 받았는데 이 고을 수령이 한 동네의 친구인데도 몰라봤으니 안 보는 곳에서 웃고 말았다. 저녁에 신고곤에서 묵었다. 이날은 백리를 다녔다. 3월 25일 아침에 출발해 점심을 먹은 곡산의 수령은 이규현이었다. 깊은 골짜기 안에 고을터가 널찍했고 앞에 있는 용봉이라는 산봉우리는 곧 신덕왕후의 본가가 있던 옛 터이다. 비각 앞에 수양보들을 심어 이루어진 숲은 대개 태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 구개의 물에 버드나무 잎을 띄워 주었던 곳이다. 밥을 먹은 후 걸어서 호로촌에 올라갔는데 그 옆에 있는 한 보정은 바로 전 수령인 신위가 세운 것이었다. 절벽의 돌 틈에서 나오는 샘물은 크기가 회초리 묶음과 같았다. 그것을 나무통으로 받으며 돌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는데 맑고 차가워서 손으로 떠서 마실만 했다. 수령이었던 신위가 호로병 하나를 잃어버리자 굶주린 까마귀가 물고 가서 샘물 위에다 버렸다 하여 호로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성부가 몇 해 전 일찍이 나그네로 이 고을을 유람했기에 관리들과 친숙했는데 그중 몇 명이 와서는 가는 곳을 물었다. 이에 성부가 양덕으로 책객이 되어 갑니다 라고 답하고 또 나를 가리키며 이 사람은 영변으로 책객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동행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했으니 우스운 일이다. 저녁에 문성강을 건너서 진 아래에 있는 마을에서 잤다. 강을 끼고 있는 산의 저자가 그림처럼 아주 깨끗하고 물살은 매우 빨라서 배를 타고 하루 만에 평양에 닿을 수 있다 라고 한다. 가게의 주인이 큰 사발에 갈분 면을 주었는데 역시 두매골에서 먹을 수 있는 산뜻한 음식이었다.
이날 80리를 다녔다. (3월 26일) 아침에 문성 관문에서 출발하여 명탄의 가게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 가게는 시내를 굽어보고 있는데 조그마한 배가 시내의 늘어진 수양바들 속을 왕래하는 모습 또한 기이한 구경거리였다. 하남산 아래 당도하여 멀리 바라보니 치마도의 비각이 날듯이 산꼭대기를 굽어보고 있었는데 바로 선왕이신 정조의 어제로 전수령인 서장보 어른 때 세운 것이었다. 사고개를 넘어가니 곧 평안도와 황해도의 경계였다. 경계 지점의 가게에 이르러서 마부와 말을 여관에 두고 나만 몇 사람과 함께 저녁에 걸어서 덕양현에 들어갔다. 길을 떠난 뒤부터 사람과 말을 많이 거느리고 일제히 읍내로 들어가면 고을 사람들이 을에 모두 의심의 눈초리로 찬찬히 살펴보았으나 이날은 한 사람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로 등해가 촉으로 들어가는 형세와 같았다. 밤에 이 중군의 집에서 묵었다. 이 고을의 수령은 이 석귀인데 순행하는 길에 순찰사를 맞이하기 위해 성천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110리를 갔다. (3월 27일) 일찍 출발하여 사람들과 벽하루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온정원을 지나가는데 돌틈에서 나오는 우물의 물줄기가 회초리 묶음과 같았고 산등성이 뒤쪽 역시 이와 같았다. 욕실은 따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물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뜨거워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였다. 원창에서 점심을 먹었다. 양덕현의 수령 행렬을 피해 길 옆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지나는 길에 좌수 이철수의 집에 들어가서 저녁밥을 얻어먹고 서창에서 묵었다. 이날 80리를 다녔다. (3월 28일) 아침 일찍 출발하여 가창에서 점심을 먹었다. 가창초는 바로 평안도와 함경도가 통하는 큰 길이었다. 재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마을이 변성하여 역시 두매골 중에서도 큰 도회지였다. 저녁에 묵은 구암은 바로 성천 땅이었다. 이날 95리를 다녔다. (3월 29일) 가랑비가 내려 성천으로 달려 들어갔다. 이 고을의 수령인 이 기연은 마침 관아에 있지 않았다. 종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홀로 강선으로 갔으나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문지기에게 간청한 뒤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 크고 화려하며 널찍한 모습은 참으로 처음 보는 것이었다. 맑은 강물과 절벽 또한 매우 넓고 조용해서
이름이 헛되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를만 했다. 홀로 앉아 있다가 무료하여 강선루를 내려왔다. 소경이 한 사람 있기에 갈 길에 기륭을 물으며 산 가지를 뽑아 진괴의 서합괴를 얻었다. 소경이 말하기를 손님은 지남철을 차고 있으니 반드시 지관일 겁니다. 괴효가 백리를 노라게 할 상이 있으니 반드시 장차 관서에서 이름을 크게 얻게 될 것이고 또한 횡재수도 있으니 도중에 돈을 다 써버려야지 그것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 대개 내가 몸에 마패를 차고 있어서 지관으로 오인을 한 것이었으니 매우 우스웠다. 고을의 수령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저물녘에 나를 공주 박서방이라고 칭한 명함을 문에 넣었다. 아마도 나에게 이 고을의 수령은 어려서 친숙하며 또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자자했기에 꺼릴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을의 수령이 기쁘게 맞이하여 구걸하는 손님으로 대접하고 베개를 나란히 베고 하룻밤을 지냈는데도 관속들이 의심하여 보는 눈길이 없었으니 참으로 우스웠다. 오직 늙은 기생 한 명이 자세히 눈여겨보면서 말하기를 손님께서는 말에 부끄러워함이 없고 생김새가 매우 빼어나서 꽤나 이미 통달한 사람 같습니다. 반드시 장차 오래지 않아서 존귀하고 현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날 15리를 다녔다. (4월 1일) 가랑비가 내렸다. 일찍 출발해야 했으나 비 때문에 늦게 출발하여 저녁에 강동에 이르렀는데 고을의 수령은 윤심규였다. 산스가 크고 널찍하며 마을이 즐비했다. 만류제는 판서 홍양호가 고을에 부임했을 때 쌓은 것이고 관찰사로 있을 때 빗돌을 세웠다. 긴 두 개 있는 버들빛이 꽤 구경할 만했고 필련문과 영금정 또한 매우 아름다웠다. 이날 50리를 다녔다. 4월 2일 아침에 일찍 출발했다. 점심을 먹은 3등의 수령은 김영익이었다. 황학루에 올라서 맑은 강을 굽어보니 앞으로는 푸른 절벽을 마주하고 있었으며 또한 매우 깨끗한 땅이었다. 여기에서 배로 6, 7리를 가면 36동천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한다. 이곳은 참판 엄기가 고을에 부임했을 때 그윽하고 경치 좋은 곳을 찾아서 처음으로 동의 이름을 지었다. 그 후로부터 왕래하는 천자의 사신들 중에 머물러 감상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일전에 중리의 행부할 때도 선어고을의 원님과 모이기로 약속하여 배를 타고 상원으로 내려가서 곧바로 평양에 이르렀다고 한다. 나는 암행어사의 길이 매우 바빴으므로 두루 구경할 수가 없었다.
이 고을의 전 향임이었던 주원을 우연히 만나 동 안의 경치가 빼어난 곳들에 대해 상세히 물으니 답변하기를 3등 땅의 백성들은 동천을 구경하는 손님 접대가 힘들어서 심지어는 동천이 천벌을 받은 뒤에야 백성들이 살 수가 있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라고 했다. 산수를 유람하는 것은 진실로 멋진 일이기는 하지만 윗사람은 또한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저녁에 상원군에 이르렀는데 고을의 수령은 이병희였다. 이때 날은 이미 저물었으나 숙박할 곳이 없어 길가에 있는 작은 집에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바로 현재 관노로 일하는 종의 집이었다. 다행히 손님 대접을 받으며 그곳에서 묵었다. 이날 백리를 다녔다. 4월 3일 주인은 관역 때문에 나가야 해서 집에 있는 사람은 주인의 아내인 젊고 예쁜 여인뿐이었다. 나는 그 집에 홀로 머물기 곤란하여 곧바로 주인을 따라 나왔다. 그런데 밤이라 어둡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게 길이 막혀버렸다. 마침 주막 하나가 보였는데 등불을 켜놓고 국을 끓이고 있었다. 거기로 들어가 술을 사 마시고 부엌에서 불을 쬐다가 날 밝을 무렵 비가 그치기에 동행하는 사람들을 찾아냈다. 함께 출발해서 반천에 이르러 성부와 노리를 만났고 다 같이 중화의 시골집에 도착해 유숙했다. 이 고을의 수령은 백능수였다. 이날 50리를 다녔다. 4월 4일 아침 일찍 출발해 중화에 도착했는데 지나는 길마다 모두 산간 마을이었다. 백성들의 풍속이 우둔해서 모두 내 신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중화 이후부터는 서관대로로 나섰더니 간혹 의심하여 따져 묻는 자도 있었다. 지나가는 역졸들이 내가 말을 타고 오는 것을 보고 이 말은 청파의 영마이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데 미복 차림으로 이 말을 탔소? 라고 했다. 영재교에서 점심을 먹었다. 유형원은 자가 덕유로 일찍이 약속한 것이 있던 사람이다. 뒤에 출발했지만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를 만나 집이 편안하다는 편지를 받다. 장림으로 달려가서 기성을 바라보니 누대와 성첩이 긴 강의 절벽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서 마음과 눈을 상쾌하게 해주었다. 강을 건널 때 만난 뱃사람은 사람을 많이 겪어본 자였는데 그가 내 앞으로 와서 자꾸만 캐물어 정말 고통스러웠다. 마침내 사람들과 말은 따로 흩어져 제각기 떠나고 나는 성으로 들어가 여관 하나를 구해서 묵었다. 감사, 김이교, 판관, 한백여는 아직 부임하지 않고 있었다. 조금 쉰 후에 연광정에 올라가 보니 하늘 높이 서신 노각, 나루터에 가득 차 있는 큰 배,
줄지어 있는 마을, 강가에 있는 나무와 숲 등이 일일이 볼 겨를이 없어서 이름을 붙여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진실로 내 한평생의 장관이었다. 계현이 이미 먼저 도착해 가명의 막사에 머물고 있었다. 그래서 저녁밥을 먹은 뒤 계현에게 소개를 부탁하여 평양 감사를 만났다. 아마도 계현이 막부의 직책을 갖고 있고 평양 감사와 또한 친숙하여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편안하게 담화를 나눈 뒤에 나와서 여관에 묵었는데 닭이 이미 울고 있었다. 이날 50리를 다녔다. 4월 5일 다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명승지들을 둘러보고 식사를 마친 뒤에 작은 배 한 척을 빌려서 부병루에 올랐다가 영명사로 옮겨갔다. 여관이 시끄러워 몰래 알아온 내용을 일기에 뽑아서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길 위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관속들이 잠옷 허둥지둥한 기색이 있으니 반드시 어사가 성에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했다. 절에 있는 중들은 모두가 승군이었고 유람하는 사람들의 왕래가 줄줄이 이어졌으며 활쏘기 몸도 매우 북적거렸다. 고요하다고 이를 수는 없지만 요관보다는 오히려 나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숙했다. 4월 6일 아침밥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이 헝클어진 머리에 옷을 벗고 해진 도롱이를 등에 걸치고는 가리기도 하고 더러 벗기도 하면서 앞으로 나와 걸식을 했다. 깜짝 놀라 물으니 영명사의 중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본래 능라도에 사는 시골 사람의 아들로 부모와 처자식이 있었습지요. 어렸을 때에는 시문을 잘 짓고 경서도 공부했지만 너무도 지나치게 빠져들어 열중한 나머지 갑작스레 마음에 병이 생겨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했다. 그리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앞으로 불러 함께 밥을 먹었는데 절반은 먹고 절반은 흘렸다. 그에게 주역을 외우도록 하니 주역을 외웠고 시경을 외우도록 하니 시경을 외웠으며 또 시를 짓게 하니 한두 구를 읊기도 했다. 모습은 비록 때가 꾀죄죄해서 차마 볼 수가 없었으나 오히려 그 근본은 단아한 선비임을 떠올릴 수가 있었으니 애처롭고 가여워서 차마 볼 수가 없었다. 벌거벗고 성에 들어가면 여인들이 질겁하며 피했고 시장의 가게를 지나다가 떡과 고기를 움켜주고 먹어도 감히 뭐라고 대거리하지 못했다. 굶주려도 괴로워하지 않고 날씨가 추워도 떨지 않았다. 재빠르기가 원숭이 같아서 낭떠러지를 날듯이 뛰어올랐다. 저자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기왓장이나 자갈을 다투어 던지며 쫓는 모습은 볼만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다. 계현이 대충 술과 안주를 챙겨와서 대접했다. 그런데 남들이 볼까봐 두려워 배 한 척을 빌려 수행하는 사람에게 노를 젓게 하여 멀리 절벽 아래로 올라가
술을 실컷 마시고 배불리 먹고 돌아왔다. 절의 주지는 병이 매우 위중해서 유숙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다시 중성에 있는 별감 유희필의 집으로 옮겼다. 주인은 꽤나 야무지고 눈치가 빨라 내실을 비워서 머무르게 했는데 조용해서 마음에 쏙 들었다. 밤에 등불을 매달고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군은 정치가 좋은 누대와 강산, 그리고 풍류가 성대한 유협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또 다시 말하기를 평양부는 배와 수레들이 통행하는 곳이고 물자와 재화가 모이기 때문에 이익을 늘려 생활을 도와서 부를 조성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방탕해서 또한 쉽게 망해버리니 속된 말에 평양 부자의 손자는 가엾다 라고 했습니다. 대개 아비가 이익을 도모해서 치부를 하게 되면 자식들은 방탕하게 놀아서 재산을 다 털어먹고 그 손자는 유랑하면서 거린이 되어 의지할 곳이 없게 됩니다. 라고 했으니 그의 말은 진실로 포복절도할 만했고 또 마음껏 놀기만 하는 자들이 경계할 만한 것이라고 이를 만했다. 이어서 유숙했다. 4월 7일 밥을 먹은 후 여러 사람들과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염탐을 했다. 그 뒤에 다시 대동문의 누각에 올라 바라보니 평안도 순찰사가 자산 수령과 함께 연광정에 와서 놀고 있었다. 평안도 순찰사의 맏아들 김군실이 그 서숙인 면여와 함께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 중이었다. 노래하는 기생과 음식들이 부럽기는 했으나 가까이 할 수는 없었다. 가명의 예속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관광하는 사람들을 몰아내면서 연광정에 너무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라고 했다. 여러 차례 곤경을 겪고 누대에서 내려와 성각휘의 기대에 서 있었다. 조금 뒤에 김군실이 배에서 내려 성으로 들어와 성 위를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우리들을 보고는 기뻐 올라오려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반가운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다 미소만 짓고 헤어졌다. 저녁에 돌아와서 잤다. 4월 8일 아침 일찍 경박과 치삼이 모두 와서 모였다. 드디어 각자 장부의 기록을 골라 베끼고 행장을 정돈하여 앞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이날은 바로 4월 초파일이었다. 이 시기에는 음악을 멈추고 있던 터라 노래와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없었으며 등시도 열리지 않았다. 또 비까지 쏟아질 것 같아 유달리 재미가 매우 없었다. 밤에 들어가서 평안도 순찰사를 만나 보았는데 닭이 울 때가 되어서야 헤어져서 돌아와 잤다. 4월 9일 종일토록 비가 와서 떠날 수 없었다. 여관에서 머물러 있자니 매우 무료했다. 4월 10일 성부
덕유, 치삼, 경박을 여러 곳에 나누어 전송하고 계현, 놀이만 함께 늦게 출발해서 칠성문으로 나와 지나는 길에 기자묘에 올랐다. 기자묘에는 굽은 담장이 있었고 성물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았다. 묘소의 모양을 사각형으로 만든 것은 옛 제도가 그러했기 때문인가. 정자각이 매우 가까이 있었고 섬돌 앞은 또한 매우 황량했으며 금호하는 면적은 그다지 넓지 않았다. 기자는 우리나라에서 전대에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이루었고 8조의 교훈으로 백성들은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군, 신과 부자의 인륜을 알게 된 것은 모두 성인인 기자가 남긴 교화인데 은혜를 갚는 은전은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서글픈 일이다. 신원의 가게에서 점심을 먹었다. 자산의 수령이 앞서 이곳에 도착하였기에 종적이 드러날까 겁이 나서 나는 그대로 지나갔다. 냉정구를 두루 둘러보고 저녁에 자산골 아래에서 잤는데 고을의 수령은 이지연이었다. 읍의 터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이날 90리를 다녔다. 4월 11일 늦게야 출발했다. 처음에는 순천으로 가려 했는데 대천교가 끊어지고 배가 없어서 건널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은산으로 가는 길을 잡아서 강을 건너 고을로 들어갔지만 머무를 곳이 없었다. 곧장 관문 밖에 있는 여관으로 들어가니 관속들이 김새를 알아차리고 엿보는 자가 있었다. 이 고을의 수령은 박영원이고 읍의 터는 사방이 토성으로 둘러쳐져 천연적인 절벽을 이루고 있다. 곳곳마다 있는 돌과 바위 너설이 하나하나 일어서 있었다. 어떤 것은 굽은 병풍과도 같았고 어떤 것은 괴안, 어떤 것은 붓거리, 어떤 것은 도금과도 같았으며 혹은 구멍이 나 있거나 혹은 움푹 파이기도 한 모양들이 또한 하나의 기이한 불거리였다. 저녁에 담담정에 올랐다. 정자는 절벽 위에 있고 절벽 아래는 큰 물로 눌러져 있으며 냇물 밖에는 큰 들이, 들 밖에는 먼 산이 늘어서 공수하고 있었다. 올라가서 사방을 바라보니 아름답고 탁 트여 관서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것이라 이를 만했다. 인물이 모두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길쌈하는 안악이나 부엌댁이라 해도 요염하고 아름다운 자태가 있었다. 가게의 주인이 이르기를 이 고을은 산수가 환해서 문장을 하는 인재가 대대로 부족하지 않아서 해마다 과거에서 우수한 급제자가 배출됩니다. 라고 했으니 그 말이 진실로 그럴듯했다. 고을의 업무 또한 매우 한가하고 수월해서 폐단이 없었으니 군수로 온 사람은 참으로 호를 잡고서 쉬나 읊을 곳이었다. 옛날 내가 외직을 구해서 부안으로 나갔던 적이 있다. 이 고을도 똑같은 빈자리가 있었는데 전조에서 은사는 박하고 부안은 아주 부유하다 라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곳을 버리고 저쪽으로 나가게 했으니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후회 막급하다. 밤에 달빛을 타고 몇 사람의 이서와 군교를 방문한 뒤에 머물러 잤다. 이날 30리를 다녔다. 4월 12일 늦게 출발해서 또 계현과 길을 달리해 노리와 둘이 가다가 신창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바로 순천 땅이었다. 미륵령을 넘었는데 고개가 매우 높았다. 저녁엔 가창에서 자고 달밤에 몇 사람의 마을 노인과 함께 고을의 정사와 백성들의 고통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마을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말하기를 근래에 듣자니 암행어사가 내려와 반드시 여기를 지나게 될 것이니 고을 안을 은밀하게 단속하여 만약에 종족이 수상한 자가 지나가거든 틀림없이 곧바로 와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나간 일이 없으니 매우 괴이한 일입니다. 라고 했다. 이날 80리를 다녔다. 4월 13일 저녁에 비가 내렸다. 아침 일찍 떠나서 용연을 지났는데 골짜기가 깊을수록 경치가 더욱 기이했다. 절벽과 맑은 못이 있고 곳곳마다 매우 기이했으며 굽이굽이 다 살만했다. 북창을 지나면 또한 하나의 큰 도회지였다. 마을이 즐비하고 백성과 물산이 풍부했다. 동현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맹상현에서 잤다. 맹상현은 만산의 가운데에 있으며 옥녀봉은 우뚝하게 홀로 빼어나 검이나 창을 세운 곳과 같기도 하고 뽑아놓은 옥비녀와 같아 아득하게 베어놨으니 이것이 고을의 진산이 된다. 골짜기의 풍속은 미련하고 거칠어 서로 말 붙이기가 어려웠다. 이 고을의 수령은 유창근인데 서울에 올라가고 관가에 있지 않다고 했다. 이날 70리를 다녔다. 4월 14일 종일 비가 오다가 저녁에 조금 갰다. 수십 자루의 붓을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걸머지고 향청에 들어가 저는 해주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산송 때문에 자산으로 유배되었다가 다행히 석방되었으나 돌아갈 양식을 장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차 북관으로 들어가 친지나 고을원님에게 구걸할 계획인데 마침 필묵을 얻었기에 그것을 팔아 여행하는 노자로 삼으려 합니다. 라고 말했다. 앉아있던 손님들은 모두 반신반의했고 기녀들은 옆에 앉아 쌍욕을 던지고 있기에 내가 그들을 위해 대신 말을 놓아주었다. 한 기녀가 빙긋이 웃으며 말하기를 손님의 손놀림이 매우 익숙하고 말씀은 부드럽고 친절하니 반드시 곤궁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라고 했다. 내가 어찌 그러한가? 일찍이 듣건대 기녀는 사람을 많이 겪어서 반드시 사람을 구별하는 안목을 가졌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대를 보니 두매골에 사는 사람의 안목을 면하기 어렵겠구먼. 이라고 말하니 기녀가 말하기를
두매골에 사는 사람이라고 어찌 모두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겠습니까? 다만 오늘 밤 만약 저희 집에 와주신다면 제가 마땅히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남봉꾼들을 많이 모아놓고 함께 내기 쌍육이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내가 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이라 땡전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노름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자 기녀 또한 미소를 지었고 내가 일어나서 나가니 기녀 또한 뒤를 밟아오면서 자기 집이 저기 있다고 가리켰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밤에 놀러 가겠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감히 가지는 못하고 밤이 되자 여관에서 유숙했다. 4월 15일 일행 중에 말은 한 필뿐인데 말이 발병이 나서 탈 수가 없었다. 길을 가는 동안에 더러 말을 빌리기도 했지만 이 산골 마을에 이르러서는 말을 빌리는 것조차 어렵다. 마침내 놀이와 함께 지팡이를 끌고 나란히 걸어서 강물을 몇 개 건너고 고개를 몇 개 넘자 발이 부르트고 숨이 차서 괴로운 형편을 알만했다. 휴암에서 점심을 먹었다. 영원 고을이 5일이나 남았는데 말이 넘어져서 못 일어났으므로 결국 포탄에 사는 좌수 한 항몽의 집에서 머물러 잤다. 밤에 이웃 사람들이 묘양산 여행을 간다는 말을 듣고 그 이유를 물으니 암행어사의 행차가 지금 막 묘양산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서둘러서 갑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 늙은이는 아주 달고 달아서 세상 일을 훤히 아는 사람이었다. 10여 년 전 홍병철 어사가 왔을 때 저 사람이 주인 노릇을 사흘 동안 했다고 한다. 이날 65리를 다녔다. 4월 16일 비 때문에 출발할 수가 없었다. 저녁이 되자 조금 개어서 진흙탕을 무릅쓰고 영원군에 들어갔는데 고을 수령은 이병규였다. 고을이 깊은 산골에 있었는데 그 정도가 거의 맹산보다도 심했다. 고을의 터가 좁고 앞으로는 큰 냇물을 굽어보고 있었다. 민가 100여 호가 모두 돌로 기와를 대신하고 있어 기와집이나 초가집은 하나도 없었다. 대체로 관서에는 돌로 된 집이 많기는 했으나 이 고을은 더욱 심했다. 영파정이 안산 나래에서 마을을 굽어보고 있고 큰 냇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시원한 것이 참 좋았다. 이날 5리를 다녔다. 4월 17일 영파정에 올랐다. 점쟁이를 만나 점을 쳐서 송괴의 곤이라는 것을 얻었는데 점쟁이가 해석하기를 점사가 아주 길하여 여행길이 평안할 것이며 가을이 지난 뒤에도 마땅히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마가 몰래 움직이는 형세가 있고 또 내년에는 재물운과 벼슬운도 매우 길합니다. 라고 했다. 하루 더 유숙했다. 4월 18일 2마리의 말을 빌려
놀이와 함께 타고 새벽에 길을 떠나 오래된 성에 당도했다. 오래된 성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토성이었는데 주위가 오리쯤 되어 보였다. 밖으로는 높이 우뚝 솟은 것 같고 가운데는 아주 넓고 평평하여 뽕나무와 삼이 가리고 있는 듯했으며 촌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듣자 하니 한시의 새거지라고 했다. 높은 데에 올라와서 사방을 바라보니 산들이 둘러싸여 있었고 높지 않고 나직했으며 강물은 앞으로 돌아 흘러 휘어진 활과 같았고 평야가 널찍하며 문원 또한 많아서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다 고을을 여기에 옮기고 싶어 했다. 그러나 백성들의 역량이 미약하여 관청과 백성들이 모두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행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처음에 고을을 세울 때 무슨 이유로 이런 살기 좋은 곳을 버리고 저 좁은 곳으로 나아갔는지 모르겠다. 강을 건너 신창에서 점심을 먹고 직유령을 넘어 곧바로 덕천의 삼탄에 도착했다. 바로 정씨 마을이었는데 양벽당이라는 건물이 강가에 우뚝 솟아있고 깨끗하고 시원해서 매우 사랑스러웠다. 현판에는 앞선 현인들의 쓴 제영시가 많았다. 대개 이곳은 정씨가 수십 대에 걸쳐서 살아온 곳으로 수십 호가 담장을 잇대고 지붕을 맞대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학문을 가르치고 노비들은 농업을 업으로 삼고 있어서 잠옷 숨어 사는 운치가 있었다. 주인인 정계팔 또한 아름다운 선비로 여러 차례 향시에 합격한 자였는데 생선을 삶고 기장밥을 지어서 먹여주었다. 황혼이 되었을 때 고을에 들어갔는데 이 고을의 수령은 조채인이었다. 고을의 터가 아무리 커도 볼만한 곳은 없어서 앞으로 맑은 강물을 굽어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좋아 보였다. 여기에서 유숙했고 이날 70리를 다녔다.